세법 하나만큼은 김은철. 자, 그러면은 신고납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 상속세는 상속 개시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는데 14페이지 제일 위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9개월 이내고, 그다음에 결정기한 얘기했었죠. 아까 결정기한은 신고기한 지난 후 9개월 이내 결정한다고 그랬죠. 이게 신고로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명금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 등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9개월 내에 결정하는 겁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요. 증여일부터가 아니죠. 증여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36, 그죠? 상속세는 69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를 납부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납부세액이 다 계산됐어요. 납부하려고 하는데 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분납을 할 수가 있는데 분납은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담보 제공도 안 해요. 이자도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일정 기간, 그게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스스로 그냥 분납 신청만 하면 됩니다. 분납은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인이나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자도 내지 않습니다. 신청만 하면 돼요. 분납은 1,000만 원 초과하면 2개월 내 분납하는데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뒤에 내는 거고요.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뒤에 내면 됩니다. 분납은 간단해요. 신청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연부연납에 대한 얘기인데, 연부연납은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예요. 걔를 우리가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부연납은 이번에 좀 개정이 좀 됐어요. 이번에 좀 개정이 됐는데, 분납은 신청만 하면 되는 거고요. 연부연납도 일단은 신청을 하는데, 언제나 뭐든지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과세표준 확정 신고할 때, 과세표준 신고할 때 아까 분납도 신청하는 거고 연부연납도 신청하는 건데, 분납과 연부연납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어요. 연부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분납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어차피 연부연납도 몇 년 동안 나눠내는 거기 때문에 2개월 내에 또 나눠내는 것까지는 같이 안 돼요. 연부연납이나 분납은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부연납 신청을 하잖아요. 얘는 연부연납은 신청하는데 납부세액이 얼마를 초과해야 되는 거냐면 2천만 원 초과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기한 내에 신청하고 일정 기한 내에 허가의 통지를 받아야 돼요. 허가의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 통지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얘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나눠내다 보니까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나눠내다 보니까 얘는 이자도 내야 돼요. 그거를 연부연납 가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연부연납 가상금, 그게 이제 이자거든요. 연부연납 가상금을 내야 돼요. 이렇게 연부연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연부연납은. 그럼 이제 추가적인 얘기들 몇 가지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교재에다가 밑줄 그으면 되는데,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돼요.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연부연납, 그럼 이제 연부연납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연부연납은 상속세도 그러니까 아까 상속세, 증여세 다 분납되고요. 2천만 원 초과해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 전부 다 연부연납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연부연납을 할 때 상속세, 그러니까 연부연납 기간이에요. 상속세는 이게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거나 또는 법소정의 가업 상속 재산이 있잖아요. 가업 상속, 이게 이번에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중에서 가업 상속 재산이 50%를 초과하냐 이하냐 이거 가지고 연부연납 기간이 달라졌었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고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만 했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게 있어? 또는 법소정의 가업 상속 재산이 있어? 가업성 공제 등을 적용받은 거야? 그러면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이내에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최대 20년까지 연부연납 할 수 있어요. 근데 연부연납 할 때는 최소한 한 번에 낼 금액이 1,000만 원은 초과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업상속을 받으면은 가업상속 아예 그냥 회사를 통째로 받는 거기 때문에
가업상속은 회사를 통째로 받으니까 아무리 공제를 많이 해주더라도 낼 세금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막 가업상속 뭐 아까 막 300억, 400억, 600억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 통째로 다 받으니까 왜냐면 그 기계나 뭐나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금액이 꽤 되거든요. 공장을 통째로 상속받거나 뭐 이래 버리니까 그게 금액이 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업상속 공제를 해주더라도 세금 낼 게 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부연납이 20년이나 돼요. 또는 내가 선택해서 너 20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안 내고 10년이 지난 해부터 10년간 그리고 10년 거치 10년이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총 20년인데 이건 20년 이내에 계속 내는 거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또는 10년 지난 후 10년간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쭉 안 냈다가 그 뒤에 10년간 나눠낼 거냐. 그죠? 그래서 10년 거치 10년 이게 이번에 바뀐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서 가업상속 재산이 전체 상속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면 더 길고 50% 이하면 더 짧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어. 그리고 법조정에 가업상속 재산이 있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20년 아니면 10년 거치 10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 그냥 이거 이외에 상속세라면 그냥 10년 이렇게. 그리고 증여세는 그냥 5년 끝. 5년간 연부연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간을. 이 안에서 기간을 선택을 하는데 한 번 낼 때 최소한 얼마는 초과해야 된다고요? 1,000만 원은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낼 때 세금이.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납부할 세액이 3,500만 원이다. 그럼 몇 년간 3,500만 원이면은 몇 년간 퀴즈 3,500만 원이에요. 3,500만 원이에요. 상속세 3,500만 원이에요. 이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속세예요. 그럼 몇 년간 나눠내는 거예요. 3,500만 원이면 한 번 낼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몇 년간이에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3년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3,500만 원이면은 한 번당 1,200 좀 안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나누면. 그러면 지금 이번에 지금 신고 기한 있잖아요. 일단 3,6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딱 그러면 이때 일단 1,200만 원 내고 일단 내야 되잖아요. 일단 지금 내는 거예요. 1,200 내고 그리고 1년 뒤에 1,200 내고 또 1년 뒤에 1,200 내는 거니까 3년이 아니라 몇 년인 거죠? 세 번이 그렇죠. 지금 내고 1년 뒤, 2년 뒤니까 2년이죠. 횟수로는 세 번이지만 지금 한 번 내고 그다음에 두 번 나눠 내는 거니까 횟수로는 세 번이고 연수로는 이때로부터 2년이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횟수로는 세 번이지. 횟수로는. 기간으로는 2년이고 그러니까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한 번 낼 때 금액이 얼마는 초과하게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초과하게 해가지고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부연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 이렇게 정리하고 가산금은 어떻게 율을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요게 기본적인 틀이고 요거 하나는 잠깐 볼게요. 허가 등의 통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허가가 15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그러면 허가는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통지를 언제까지 통지서가 날라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제대로 과세표준 신고를 제대로 했어? 그럼 신고 기한 경과한 날부터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상속세는 9개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정 기한까지는 9개월, 6개월이니까 그죠? 9개월, 6개월 그 기간에는 허가를 해야 되고 그때까지 허가 안 하면 그러면은 허가 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허가 통지서가 안 오면.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했어? 그러면 신고한 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그렇죠? 자, 근데 수정 신고도 안 하고 기한 후 신고도 안 했어. 그럼 뭐가 날라오는 게 납부? 고지서가 날라올 거 아니에요. 원래 신고도 안 했고 수정 신고도 안 했고 기한 후 신고도 안 했으면은 그러면 국가가 그걸 알게 되면 고지서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고지서를 하게 되면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며칠? 14일. 얘는 갑자기 14일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신고 기한 경과 후 9개월, 상속세 9개월, 증여세 6개월.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그 신고한 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6개월. 근데 아예 신고를 쭉 안 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고지서 납부 기한 지난 후 경과 후 14일. 그때까지 허가의 연부연납 허가의 통지서가 날라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통지서가 안 날라오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게 그거예요.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입니다. 자,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이쪽 뒷부분에서 나올 게 좀 있어요. 얘는 아까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평균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건을 다 충족했어. 아버지가 10년 이상 경영했고요.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도 다 충족했어. 그럼 뭘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모든 요건을 다 충족했으니까 내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내가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다 충족했는데 가업 상속 공제를 안 받는 거야. 가업 상속 공제를 안 받는, 요건을 다 충족했는데 가업 상속 공제를 안 받는 거야. 가업 상속 공제를 안 받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다 충족했는데 가업 상속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서, 그리고 내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요건이 뭐냐면, 뭐를 충족했어요? 원래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 가업 상속 공제의 요건을 다 충족을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건 중요해. 이게 나와. 제가 볼 때 이거 나와. 이거 충족했는데 중소기업만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중견기업은 안 돼. 가업성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이 뭐 하는 대신에, 가업성 공제를 받는 대신에 가업성 공제를 안 받으니까 그러면 세금이 산출세액이 커질, 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물적 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과표가 그만큼 커질 거 아닙니까? 커진 과표에다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그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지금 엄청 커졌는데, 그 산출세액 커지고 거기다 이제 세액공제 빼면 이제 상속세 납부세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상속세 납부세액에 전체 페이지 넘겨보시면 16페이지에 총상속재산가액 중에 가업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러니까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총상속재산가액 중에 가업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의 그 납부세액을 저 유예할게요.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업상속을 받으면 가업상속 공제를 그렇게 뭐 300억, 400억, 600억을 해주다 할지라도 금액이 더 왜 커졌는 줄 아세요? 그만큼 낼 세금이 많아요. 이게 아예 회사를 통째로 받다 보니까 그만큼 공제를 해주더라도 넘어가는 게, 예를 들면 보세요. 아버지가 12년 했어. 그러면 300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받은 게 500억이야. 그럼 300억 공제하더라도 얼마나 과세가 되는 거죠? 200억이나 과세가 되는 거야. 아무리 연부연납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내는 거잖아요. 200억에다 세율 곱하는데 얼마나 세금이 많겠어. 부동산, 그 공장 토지, 공장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 다 받다 보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00억이나 돼. 그럼 300억 해줘도 200억이나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30년 있었어야 되는데 30년 동안 가압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낼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중소기업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뭘 받는 대신에? 그렇죠.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 대신에. 대신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 유예는 그 상속세 납부세 곱하기 총상속재산가액분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그게 아까 500억이나 되다 보니까 아무리 300억 공제해줘도 200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크잖아. 그럼 아예 납부에 신청을 해서 세금 안 내고요. 그럼 언제 납부할 거냐? 나중에 언젠가는 그게 양도나 증여나 상속이 되면 그때 가서 과세하겠다는, 그때 가서 세금 내겠다는 거예요. 팔면. 이것도요, 또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가 또 되잖아요. 또 요건을 다 충족하면 내가 또 요건을 충족해서 상속이나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상속이나 증여 때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또 납부유예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만 안 하면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계속 상속 요건을 충족해서 상속하게 되면 세금 계속 안 내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양도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세금 안 내거든. 이건 아예 그냥 양도만 안 하면 세금 안 내거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언제 이제 하면 되냐면, 완전 진짜 망해가지고 이제 망하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낼 게 없는 거지. 이제 배째라 뭐 이렇게 되는 거. 낼 게 없어. 망해가지고 팔거나, 그러면은 어쩌면 이거 납부에 신청하겠다는 거는 이때까지 과세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이때까지 과세를 계속 나는 가겠다. 대대손손 하겠다.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제받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신에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게 요건이고요. 기본적으로 자 이것도 뭐를 받아야지만 되는 겁니까? 얘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되고요. 얘도 뭐를 제공해야 됩니까?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얘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개 추가적으로 두 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요건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만 됩니다. 중견기업 안 돼요. 납부유예는 더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안 하면 과세가 아예 안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 정도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납부유예 신청이 낫다니까. 당연히 납부유예 신청은 언제 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신고할 때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아까처럼 일정 기간이 쟤랑 얘랑 허가에 통지서가 있어야 된다. 그때까지 허가 통지가 없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그게 기간이 똑같아요. 기간이 쟤하고 얘하고 허가 똑같습니다. 허가 기간 있잖아요. 아까 어때까지 통제해야 되는 아까 기간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해도 상속세니까 과세표준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신고기한 경과가 9개월. 수정신고나 기한을 신고했다면 그것도 지금 몇 페이지 나와요? 16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는 거죠. 수정신고나 기한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한 날에 속한 달의 말로부터 9개월. 신고 안 해서 고지서 받았다면 고지서에 납부기 한 경고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허가 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기간이 똑같죠. 보죠. 그리고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가업 상속에 의한 상속세 납부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납부 유예가 되는데 자, 그다음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제 3번에 납부 유예가 되는데 그럼 언제 납부할 거냐? 양도등을 해야지만 납부등이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납부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납부해야 되는 사유가 나와요. 근데 그 납부해야 되는 사유가 이렇게 볼게요. 납세 의무자는 다음의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납부 유예된 금액을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세관청에서는 관할세무장은 똑같은 사유가 발생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납부유예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는 이 말이 중요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 거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관청에서 징수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징수하는 거예요. 납세무자는 납부유예 세액을 납부하고 언제? 그게 이제 거기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 거죠. 오타가 났죠. 소득세법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사가 아니라 자산이죠.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박스 있죠. 중간에 박스. 40% 이상을 처분하면 그 처분 납부 유예된 세액 중에서 처분 비율만큼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상속하지 않게 되면 납부 유예된 세액 전부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로부터 5년 내에 감소하면 전부를 납부하는 거고요. 상속 개시로부터 5년 이후에 감소하게 되면 납부 유예된 세액 중에서 지분 감소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 납부하면 돼요. 그런 얘기죠. 고용 유지 요건이 5년 동안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 급여액이 직전 두 개 과세한 평균 70% 미만이면은 고용 유지 요건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납부해야 되는 세액 전부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해당 상속이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납부해야 되는 세액 전부를 납부합니다. 그럼 상속이 나오잖아요. 상속 그리고 아까 지분이 감소된 거는 상속이 아니라 아들한테 증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상속이나 지분을 살아생전에 아직 증여했거나 그러면 거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요. 17페이지 3번에 동그라미 2의 사유 디귿과 미음. 디귿이 지분의 감소, 증여 등으로 인한 지분의 감소와 미음,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됐을 때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다시 납부 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을 또 충족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요건을 모두 충족해 가지고 또 납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납부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만 충족하면 상속이나 증여는 계속 납부유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속이나 증여는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상속이나 증여는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납부유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나머지는 아까 거기 동그라미 2번의 박스 기억에서 디귿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발생하게 되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는 거고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징수한다는 거죠. 과세관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지만 징수하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게 그 밑에 나오죠. 정당한 사유가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서 지금 가업용 자산 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가업 종사하지 않는 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지분 감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나와 있는 거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걸 일일이 다 외우지 마시고요. 처음에 틀은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업 상속에 의한 상속 납부 유예가 이 경우에 납부유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 대신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유예가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지금 처음에 막 처음부터 외우려고 그러면 보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제가 볼 때는 이 요건과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담보를 제공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핵심이에요. 어떤 경우에 납부를 다시 해야 되느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양도나 또는 가업 종사하지 않거나 또는 지분이 감소됐거나 이러면은 내야 된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사유가 거기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그냥 자산을 처분했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감소됐거나 종업원들 잘랐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 납부유예 대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해가지고 요게 핵심이에요. 요건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랑 담보. 되셨죠?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거예요. 물납. 이것도 이번에 물납이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원래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물납은 이게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부동산하고 유가증권에 대한 물납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얘는 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물납은 납부세액이 이거는 내가 상속받은 재산 중에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을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이걸로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첫 번째가 전체 상속 재산 중에서 부동산 등이라고 할게요. 부동산 등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거지. 상속 재산 가액 중에서 부동산 등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야. 2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 납부세액이 지금 2천만 원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금융재산 있잖아요.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부동산을 많이 상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체 상속받은 것 중에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인데 그리고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했는데 근데 예금이 엄청 많은 거야. 납부할 세액이 3천만 원인데 예금이 5천만 원 있어. 그리고 예금으로 내면 되지. 근데 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하는 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도 많은 거야. 그럼 일단 금융재산으로 내 거 내고 일단 금융재산으로 내야죠. 내 거 내고 나머지는 금융재산이 없으니까 예금이나 이런 걸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내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한다는 거죠. 이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지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고 그리고 상속세 납부세액 그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도 초과하고 요 금액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낼 거 내는데도 모자라니까 그거를 물납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납을 하려면 이것도 역시 뭐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를 또 제공해야 되는 거죠? 물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단 허가 받아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요거는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언급은 또 없어요. 여기는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죠.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17페이지 보시면 요건에 율말이 쭉 나오고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러면은 물납을 할 수. 이게 요건이 이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물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물납은 당연히 금융상가액으로 낸 거를 초과하는 금액만 물납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때 물납에 대해서는 이거에다가 추가로 알아야 될 게 물납 순서. 물납할 때 그러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중에 뭐부터 물납할 거냐? 물납 재산의 충당 순서 있거든요.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충당 순서는 가장 물납을 했을 때 잘 팔리는 거를 1순위로 했어요. 사실 부동산은 담보력은 있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부동산은 잘 안 팔릴 수가 있어. 금액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190억, 200억짜리를 누가 덜컥 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거래가 일어나는 게 좀 아파트는 이렇게 아파트 하나하나씩 팔리니까 이게 거래가 되는 거지. 아파트도 한 동 이 거래가 되겠어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당 순서는 현금화가 잘 될 수 있는 거. 제일 잘 팔리는 게 국채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는 거의 충당 순서가 국채, 공채, 국공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은 내놓으면 바로 팔리니까 이걸 제일 1순위로 물납하게 하는 거고요. 그걸 물납했는데도 부족하면은 그 다음에 상장 주식, 상장된 유가증권이라고 돼 있죠. 상장 유가증권, 삼성전자 주식 갖고 그거 제일 잘 팔릴 거 아니야. 그 다음이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이 부동산. 4번은 상장 유가증권이긴 한데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이에요. 근데 사실 처분이 제한된 것도 비상장보다는 더 잘 팔려요. 그래서 그 4번이 여러 가지 쭉쭉쭉 해가지고 무슨 법률에 따라 각종 법률에 따라 무슨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이에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고요. 비상장 유가증권을 비상장 주식을 그 다음으로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뭐냐면 부동산 중에서 그 상속 개시일년제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 이게 충당 순서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물납은 요 내용하고 요건하고 충당 순서 정도, 충당 순서는 잘 팔리는 거. 쉽게 얘기하면 잘 팔리는 거. 상장, 처분이 좀 제한된 거는 그래도 부동산보다는 좀 덜 팔리니까. 그래도 뭐보단 낫다고요, 무조건? 비상장 주식보단 나아요. 주택은 잘 팔리지만 살고 있는 주택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물납하게 하는 거예요. 거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 개정된 건 뭐냐면요. 이번에 들어온 거는 문화재로 물납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재로. 이게 원래 작년에 개정된 건데요. 법은 1년 전에 법이 개정됐고 법은 시행령이 이번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1년 전에 법이 개정됐는데 시행을 올해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만 통과가 됐었고 1년 전에 시행령은 그때 통과 안 시켰다가 이제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올해 시행령이 나온 거예요. 올해 시행령이. 그래서 뭘로 물납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문화재 등으로 물납할 수가 있는 게 이번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문화재로 물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문화재로 인해서 물납하는 거는요. 요건이 일단 이거는 필요 없는데 납부세액이 얼마를 초과해야 됩니까?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납부세 그렇게 해서 내야 될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이거보다 금융재산가액이 금융재산으로 그냥 내면 되죠. 그 납부세액이 뭐를 또 초과하는 거예요?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를 받아가지고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물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요거 빼고는 나머지 세 가지는 얘랑 요건이 같죠. 뭘로 물납할 수 있다고 이러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거는 많지 않은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없는데 문화재인 거야. 문화재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건 또 없고 별로. 이게 많으면 이걸로 그냥 내면 되는데 예금 등으로 내면 되는데 예금은 얼마고 문화재가 많은 거야. 그럼 그 문화재로 물납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문화재로 물납하겠다. 세무서가 그림 볼 줄 모르잖아. 그죠? 딱 이거 5억짜리인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르잖아.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 절차가 좀 중요해요. 절차가. 이 요건을 쪼개가지고 문화재로 물납할 때는 절차가 중요한데 일단 물납하겠습니다. 모든 신청은 언제 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신고할 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저 이거 문화재로 물납하겠습니다. 이 요건을 다 충족해가지고 저 문화재로 물납할게요. 라고 내가 신청을 해요. 자, 이제 절차가 중요한데 일단 내가 신청을 해요. 누구한테 신청하죠? 관할 세무상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관할 세무장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얘가 보내요. 이거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건지. 세무서는 모르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얘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관할 세무장은 가로 4번에 나와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재 등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물납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문체부 장관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관할 세무장이 누구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문체부 장관한테 이거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괜찮습니까? 라고 통보를 해요. 그럼 이제 문체부 장관이 그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럼 문체부 장관이 그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문체부에 시간이 좀 걸리지. 이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사실도 확인해 봐야 돼. 진짜인지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 봐야 되고 하니까 얘가 통보하는 거는 되게 짧죠. 보니까 며칠 내에 2주 내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통보를 받은 문체부 장관은 120일 동안 확인해 본 다음에 이거 물납 받으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라고 세무장한테 요청하는 거야. 문체부 장관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확인하고 120일 동안이나 확인하고 이 요청은 이제 문체부 장관이 다시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관할 세무장한테 이거 물납 받으세요. 라고 물납 받으세요 요청을 하는 거야.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국가가 이거 가져가면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관할 세무장한테 다시 요청을 하면 요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얘는 이건 과세표준 신고할 때 신청하고 2주 내에 통보하고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이 120일 동안 확인한 다음에 관할 세무장에 요청을 하게 되면 관할 세무장이 그 요청서를 받아보고서 허가의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할 세무장이 이 허가의 순서가 이렇게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면 관할 세무장이 허가를 하는 겁니다. 허가의 통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허가 통지가 여기와 좀 달라요. 우리 허가 통지가 언제까지 통지하냐? 그때까지 통지 안 하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허가 통지가 아까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 기한 경과 후 9개월 내 허가 통지.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내 통지. 신고를 안 하면은 납부 고지서에 납부 기한 경과 후 14일 내 통지였잖아요. 근데 얘는 납부 고지서 보냈잖아요. 납부 기한 경과 후 9개월 내 통지. 얘는 다 9개월이야. 세 가지가 전부 다 몇 개월 내 통지예요. 이 납부 고지서 납부 기한 경과 후 14일 내 통지였잖아요. 나머지는 다. 근데 이게 시행령 안으로 올라와가지고 잘못 올라온 거지. 시행령이 통과가 지금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통과가 확정이 될 것 같거든요. 시행령이. 이게 지금 시행령 안으로 이게 잘못 적은 건가? 왜냐면 다 14일이었는데 얘는 9개월로 올라가 있어요. 시행령 안에 보면은 잘못 적은 건지 아니면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9개월 이 문화재를 내가 안 와. 이거 저도 잘 이 흐름을 모르니까 이게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9개월로 한 건지. 안으로는 그게 돼 있어요. 아니면 실수해가지고 다 14일인데 얘 실수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9개월 적은 건지. 이거는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까 다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 지난 다음에 14일이었잖아요. 두 가지나 있었잖아요. 지금 허가의 통지가 연부연납이랑 그 다음에 납부유예, 가업상속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유예. 그리고 여기도 또 지금 허가 통지가 있는데 이게 9개월이야. 얘 참 엄청 그러네. 이제 얘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허가는 완전 달라요. 여기 물납의 허가는 17페이지 봐보실래요? 여기는 이 허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내 밑에서 세 번째 줄인가 보면 바로 나올 거야. 허가는 얘는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내죠. 그냥 되게 짧죠. 이거는 그냥 이건 다 14일 내. 뭐 신청하면 무조건 14일 내. 무조건 14일 내. 근데 1회에 한해서 얼마만큼 연장 가능? 30일 연장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거에 대한 허가는 무조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14일이니까 얘는 무조건 9개월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그래요. 아니면 이게 지금 실수인가? 이게 나와봐야 확정이 돼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얘는 무조건 14일, 얘는 무조건 9개월인가? 지금 약간 그러면 그렇게 좀 이해가 좀 되나? 근데 이게 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통과. 뭔 얘기인지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데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이거랑 가업상속에 의한 상속세 납부유예랑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많아요. 이쪽에서 원래 이쪽에 분납, 연부연납 그리고 부동산 등에 대한 물납이 원래 좀 출제가 좀 되는 파트였거든요. 근데 이쪽에도 될 만한 게 더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쪽 무조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본 거죠. 이거 진짜 나올 확률이 높다. 응? 그렇지 않아도 잘 나오던 파트였는데 얘하고 얘까지도 더 추가가 된 거니까. 근데 너무 깊이 있게까지 보긴 좀 그렇고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정도 선까지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얘도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 여기 안에서 객관식 문제에서는 여기 안에서 틀린 문구로 나올 거야. 요 정도까지만 정리. 이거보다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절차 요 정도. 뭐 기간까지는 대충 한번 읽어보세요. 신청은 무조건 과세표준 신고할 때까지 신청하는 거고 통보 2주, 요청 120일 이렇게. 그리고 허가의 통지는 그러면 요 9개월 뭐 이건지 이거는 좀 가봐야지 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은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5-19페이지에 결정 경정 증여세를 다 포함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아까 우리 결정 및 경정 언제 한다고요?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기한 지난 후 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내에 결정한다 얘기했고요. 수시부가 결정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납기 전 징수 사유라고 하는데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세징수법상 요거 말고 상속세 말고 다른 세금이 지금 강제징수가 들어간 거예요. 압류 들어갔거나 막 그러면 그걸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라고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신고기한 전이더라도 수시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나올 만한데 이건 옛날부터 잘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는데 그게 상속을 받은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에요. 꽤 되죠.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원 이상인데 5년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5년 이내에 이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의 재산이 현저히 증가한 거야. 자, 그러면 사실 숨겨놨던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땅에 묻어놨던 게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고액 상속인은 사후 관리에 몇 년간 사후 관리한다고요? 그렇죠. 모든 사후 관리는 몇 년입니까? 가업 상속 공제랑 영동 상속 공제랑 고액 상속인에 대한 사후 관리는 다 5년이에요. 다 통일돼 버렸죠, 이제. 근데 이게 이 고액 상속인은 얼마 이상 상속을 받았을 때요? 30억 원 이상 상속 받으면 5년 동안은 사후 관리해서 그 5년 안에 갑자기 현저하게 자산이 증가됐으면 혹시 뭐 묻어놓은 거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 그렇게 현저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세액 처음에 신고했던 과세표준 처음에 결정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그게 바로 고액상속인의 사후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면은 통지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의 통지서는 상속인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에게 통지한다. 동그라미. 그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대표 상속인에게 통지한다. 틀린 문구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징수가 유리한 자에게 통지한다. 아닙니다. 그렇죠? 결정 통지는 모두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정 청구의 특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국기법에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 있잖아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국기법에서는.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좀 길어요.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상속세 후발적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액이 갑자기 뭐 증액되거나 또는 뭐 법률에 의해 법정 다툼을 해가지고 누가 상속 유류분 청구를 했다거나 뭐 아무튼 상속 관련된 그런 청구가 되게 복잡해요. 법적 절차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후발적 사유보다 기간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 후발적 사유는 대부분의 부동산 등기 등록, 법정 계약 변경 등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뒤에 OX 문제는 이거 참 쫙 풀어주면 좋은데 한번 뭐 수업 시간에 쭉 한번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따로 질문을 좀 하세요. 질문을 따로 하시면은 질문은 카페를 통해서 카페 통해서 해주세요. 여기 그 학원 홈페이지에 하셔도 제가 답을 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통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학원 홈페이지나 뭐 여기나 통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신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 4문제 정도 계산 문제 풀어보고 아무튼 OX 문제는 다 거기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어떻게 보면 말 문제는 쭉 정리를 좀 해드린 거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객관식 문제 그 기본 문제에 있는 거 한 4문제 정도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5번 문제 먼저. 5번 문제. 다음 자료를 기초로 상속세 과세가액 1차 시험은 이렇게 상속세 과세가액 총상속재산가액에서 합산대산 증여세가액 더하고 비과세 과세가액 불사님 이게 잘 안 나와요. 비과세 과세가액 불사님 잘 안 나오는데 그거 빼고 중요한 건 과세가액 공제액 뭐 빼는 거죠?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그렇게까지 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상속공제나 상속공제, 인적공제나 물적공제 그리고 수수료공제를 뺀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1차에서는 과표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이렇게 상속세 과세가액까지는 많이 물어봅니다. 자, 과세가액은 일단 상속 당시의 재산가액 얼마 있어요? 지금 10억 여기서 출발하죠. 그리고 8개월 전에 은행으로부터 4억을 차입. 자,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게 되면 3가지를 따지시라고 그랬어요. 일단 과세가액 공제액에서 뭐가 되는 거죠? 채무로서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기간 내에 2년 안에 5억 아니죠. 그런데 1년 안에 2억 이상 차입했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추정상속재산가액. 그리고 하나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한 다음에 이제 물적 공제할 때 순금융재산 구할 때 금융부채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상속세 과세가액까지만 구하는 거니까 요 둘만 고려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추정상속재산가액 들어가죠. 1년 안에 얼마를 차입한 거니까 4억을 차입했으니까 용도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상속 개시상시까지 미상환 중이고요. 해당 차입금의 용도는 명백하지 않다. 아예 그냥 용도 자체를 못 밝힌 거예요, 다. 자, 그러면 4억 전부 다 용도를 밝히지 못했네요. 자, 추정상속재산가액 구하면 차입한 금액 4억에서 용도를 밝힌 금액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얼마는 또 용도 안 밝혀도 빼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처분하거나 인출하거나 차입한 금액의 몇 퍼센트는 안 해도 돼요. 20% 한 금액과 2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 얘가 더 작네요. 그죠? 그러면은 4억에서 얼마 빼는 거니까? 8천만 원 빼는 거니까 추정상속재산가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억 2천이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거죠. 10억에 추정상속재산가액 3억 2천. 그리고 나중에 과세가액 공제액에서 채무로서 공제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채무로서 4억 공제할 거고. 그 다음에 상속개시 2년 전에 피상속인은 당시 시가 3억짜리 토지. 그게 상속개시가는 7억으로 늘었어요. 확. 근데 이거를 상속인한테 그렇죠. 상속인은 10년 전,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사전에 증여한 금액은
그때 당시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 시가로 합산해야 돼. 이게 증여재산가액. 3억. 그다음에 장래 비용 지출.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총 상속재산가액은 일단 상속재산 얼마에다가 10억에다가 추정 상속재산가액 얼마예요? 3억 2천이 더해진 금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이 되고요. 기간 내에 합산대산 증여재산가액이 얼마가 있는 거고요. 증여재산가액이 3억 원이 또 추가로 있는 거고요. 비과세나 과세가액, 불산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과세가액 공제액.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채무랑 장래 비용이 있네요. 그죠? 채무는 얼마가 빠지는 거고요. 4억이 빠지는 거고요. 장래 비용 이제 계산해야죠. 장래 비용은 900만 원인데 봉안 시설에 사용된 금액이 6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봉안 시설은 최대 얼마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최대 5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600 빼면 얘는 일반적인 장래 비용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900에서 600 빼니까. 근데 일반적인 건 최소 또 얼마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적어도 최소 500만 원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은 500에서 1000. 그러니까 900을 둘로 나누는 거죠. 900이 봉안시설로는 지금 600만 원인 거고 일반적인 거는 300만 원인데 봉안시설은 빵에서 500까지니까 500을 넘어가면 500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아무리 적어도 500부터 아무리 많아도 1000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300이니까 500이 되는 거라서 장래 비용은 총 얼마 되는 겁니까? 그렇죠. 500, 1000만 원 되는 겁니다. 이게 과세가액 공제액이죠. 그러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13억 2천에다 3억 더 16억 2천, 거기서 4억 빼는 거니까 12억 2천, 거기서 1000만 원 빼는 거니까 12억 1000.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2번. 네. 공부한 걸 가지고 천천히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계산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7번. 그다음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상속세 과세, 역시 또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어봤어요. 옳은 것은 1월 30일 날 사망했는데 아무튼 상속 당시에 15억이 있죠. 지금 15억 상속재산가액이 있고 은행 차입금이 또 있어요. 6개월 전에 은행 차입금인데 잘 보세요. 이것도 상속세 과세가액이니까 어차피 공제는 관계없잖아요. 그래도 은행 차입금이니까 이걸 어디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채무에서 나중에 빼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되는지 봐야 되는데 2년 안에 5억 아니고요. 1년 안에 2억도 아니네요. 1억밖에 안 됐으니까 얘는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 대상이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이상 차입을 했으면 계산이 들어가는데 1억밖에 차입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채무에서 공제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갑이 상속 개시 5년 전에 상속인이 아들한테 사전 증여했네요.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3억인데 증여 당시 시가가 2억이면 합해지는 건 어떤 금액으로 합산해야 된다고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한다고 그랬죠. 장래 비용, 이거 또 나오는데 얘는 아예 구분했네요. 확인되는 게. 이거 얼마를 한도로 한다고요? 봉안시설 사용비 500만 원 한도로 하는 거고 기타 일반적인 거는 500이 안 되니까 이거 똑같네요. 500이 안 되면 최하 얼마는 또 해준다고요? 500을 해주는 거니까 장래 비용은 또 1000만 원 공제가 되는 거네요. 봉안시설은 500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 빵에서 500. 일반적인 장래 비용은 아무리 적어도 500, 아무리 많아도 1000을 넘을 수 없다. 이건 500. 결국에는 지금 얘에서 얘 더하는 거니까 지금 얼마 17억 되는 거고요. 거기서 과세가액 공제액으로 지금 채무가 얼마 있고요. 1억 빠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500, 500이 아니고 또 얼마 빠지고요. 1000 빠지고요. 끝났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저희 두 개 합한 거에서 얘 빼고 얘 빼고 이게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입니까? 1억? 15억? 9천만 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5억 9천만 원. 14번. 역시 또 마찬가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제일 많이 물어보네요. 보니까 이것도 역시 상속세 과세가액이 얼마냐. 자, 상속 당시 가액은 10억. 상속재산 10억. 상속인 외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금액이 5억 있어요. 토지를 매각했네요. 자, 매각했는데 상속
2023년도 5월 1일부터 2022년도 8월 1일은 1년 내죠. 1년 안 됐잖아요. 1년 내에 얼마 이상? 2억 이상. 처분한 금 토지를 처분했잖아요. 토지를 처분한 금액이 2억 이상 됐으니까 이거 추정 상속자산가액. 그죠? 이거 추정인데 왜냐면 2억 이상 됐으니까 1년 내 2억 이상 됐으니까. 근데 그 중에 3억 원이 사용 용도가 지금은 용도를 밝힌 게 2억이 있다는 거죠. 아예 용도 불분명한 금액을 알려줘. 즉 다시 말하면은 처분한 금액이 5억에서 용도를 밝힌 금액이 얼마가 있다는 겁니까? 2억이 있어가지고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3억이라는 거죠.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3억이니까 2억은 밝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밝혔고 또 추가로 안 밝히더라도 얼마는 추가로 더 안 밝혀도 된다고요? 둘 중에 작은 거. 처분한 금액에 얘 계속 찍찍거리는데 처분한 금액의 20%하고 얼마 중에서 2억 중에서 작은 거. 이게 더 작은 거네요. 이게 1억이니까. 그럼 추정상속자산가액은 3억에서 1억을 또 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얼마입니까? 추정상속자산가액은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그 다음에 상속인 외에 친구한테 2018년 7월이면 상속인 이외의자는 상속 개시일 전 5년 내잖아. 5년 내. 5년 전이 2018년도 5월 딱 되네. 그죠? 딱 5년 전이 2018년도 5월 1일인데 그 안쪽이네요. 7월이니까. 5년 내에 한 거니까 증여당의 시가를 가산해야 되는 거죠. 합산 대상 증여상가 얘를 합산하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부채는 없고요. 이것만 있네요. 장래 비용이 좀 많네. 얘는. 근데 2억 안에 딱 봉안시설 500만 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봉안시설은 그냥 500만 원이고 그게 아닌 나머지 일반은 2,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봉안시설은 어차피 500만 원까지 되는 거니까 되는 거고 나머지는 2,500이나 되지만 얼마를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1,000만 원은 넘어갈 수 없는 거니까 장래 비용은 1,500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0억에다가 2억 더하고 2억 더하니까 총 14억에다가 거기다가 얼마를 빼면 되는 거예요, 지금? 1,500만 원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3억 8,500만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겁니다. 1번이네요, 1번. 한 문제만 더. 이거는 이제 과표 문제예요, 과표. 과표니까 아까 상속 공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상속 가액에서. 과표 문제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과표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어가지고 자, 거주자 갑은 2023년도 4월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왜 저런 걸로 했어. 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상속세 부담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경우에 과세 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상속 공제를 물어보니까 자산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주택 얼마짜리예요? 지금 20억짜리 주택. 주택 왜 이렇게 비싼데? 아무튼 주택은 20억짜리예요. 강남인가 보다. 20억짜리인데 대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대요. 사실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요게 왜냐하면 사실 문제를 위한 문제, 실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를 위한 문제였던 게 아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그럼 자녀가 미성년자였을 때는 빼는 거니까 사실은 미성년자였을 때를 빼면 19세까지가 미성년자니까 그럼 그 뒤에 20년, 20세, 2년밖에는 동거 안 한 거니까 사실 동거주택의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가정을 한 거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성년자로서 기간이 지나서 10년 동안 동거해야 되기 때문에 21세면은 동거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상속인은 어머니예요, 장남이에요. 상속인은 얘기했잖아요. 직계 비속이 1순위니까 장남이 상속인인데 상속인이 지금 10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산 게 아니었잖아요. 돌아가신 그분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로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상태에서 10년 이상 동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아무튼 근데 그대로 제가 그냥 넣었어요. 이렇게 오류가 나오더라도 이거 가정을 한 거니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야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6억 원을 한도로 하잖아요. 아무튼
자, 총 얼마고요? 지금 주택 20억 하나 있고요. 그럼 이게 끝이야. 20억 하나 있어요. 장례비만 빼면 되죠.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은 20억에서 다른 건 없잖아요. 이거는 상속 공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장례 비용을 빼야지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자료는 없대요. 자, 보니까 그냥 500만 원 말고 봉안시설은 없대요. 봉안시설로 한 건 없으니까 일반적인 장례 비용은 500만 원 들었네요. 그럼 딱 이거 빼면 되는 거니까 얼마? 여기서 이거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얼마예요? 19억 9,500만 원? 20억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니까 19억 9,500만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돼요. 자, 여기다 이제 뭐 빼는 거죠? 상속 공제를 빼는데 인적 공제부터 가볼게요. 인적 공제는 자, 지금 보니까 배우자가 없어. 배우자가 없고 자녀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럼 배우자 상속 공제가 안 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배우자 엄마 없고 아빠가 죽고 얘들 진짜 뭐 문제 얘는 어떻게 얘 9살인데 이런 문제 내면 어떻게 해 진짜. 아무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갑자기 막 그러니까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은 문제 못 풀겠다 그죠? 근데 아무튼 인적 공제는 일단 배우자 공제는 안 되니까 일괄 공제 얼마 되는 거고요 지금 5억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 공제랑 기타 인적 공제랑 합한 금액 요게 5억을 넘어가면 둘 중에 어떤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니까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기초 공제는 일단 얼마고요? 2억이고 요게 문제죠. 요거 일단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 되는 거니까 2명이잖아요. 자녀 여기다 그냥 다 한번 해볼게요. 5천만 원. 65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잖아요. 동거죠. 연로자는 한 명당 5천만 원. 역시 또 한 명 여기다가 5천만 원 연로자 공제. 됐죠? 그다음 미성년자가 있네. 19세까지 1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미성년자 공제니까 10년 곱하기 1년에 얼마? 1,000만 원. 어머니가 또 장애인이야.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야? 어머니가 장애인이야? 장애인인데 기대 여명이 지금 20년이 남았대요. 20년 곱하기 또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얼마? 이게 2억인가요? 그죠? 요거 1억이죠? 요거 1억인가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2억, 1억, 1억 5천만 총 얼마? 3억 5천만 원인가요? 4억 5천만 원? 그러면은 뭐 적용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인적공제는 일괄 공제가 아닌 기초공제와 기타의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하죠. 됐어요? 자, 그다음 이제 물적공제. 동거주택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충족했대요. 충족했으니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적용하면 아까 한도가 얼마라고요? 6억. 동거주택 상속공제. 그거 말고 없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그쵸? 그러면 19억 9,500만 원에서 6억 5천에 6억 12억 5천만 원 빼면 되는 거죠. 여기서 12억 5천 빼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12억 5천 빼는 거니까 7억 4천 5백만 원인가요? 답은 3번. 이렇게. 문제를 지금 4문제만 정도 풀어봤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잠시 쉬었다가 증여세 빨리 후루룩 볼게요. 후루룩 보고 관련된 문제 좀 또 풀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상속재산하고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걔네들은 그 주식에 대한 평가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나머지 나올 만한 거 말로 나올 만한 거 몇 개 좀 잠깐 집어드릴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